인도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중국과 소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고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마오쩌둥과 중국 혁명의 지도자들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그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 2명이 중국 사람이었고 중국의 영토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컸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1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땅이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했어요. 착취가 없어진 만큼 저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느냐, 능력껏 일하고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나눠 갖느냐, 이 둘로 갈라졌어요. 착취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로도요, 대단했어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인데, 이런 사회에서도요,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더욱더 배려하자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였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오래된 인류의 꿈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오쩌둥이 20대 시절에 이런 꿈에 부풀어서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어느새 57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국민당과 오랜 전쟁, 그다음에 18개의 산맥과 24개의 강을 건너는 장정 같은 고단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혁명에 성공을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으니 나라를 잘 이끌어야 했어요. 중국의 나라 안에는요, 토지개혁이 이미 끝났어요.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서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지주들이 수억 명이 넘는 농민들을 착취하고 업신여기던 그런 시대는 이미 끝이 났어요. 나라의 바깥 사정을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이 북쪽 국경 끝에서 끝까지 뻗어 있었고, 동쪽에는요, 한반도 북쪽, 그러니까 북한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남쪽에는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이 있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미국인데요. 타이완, 남한, 일본의 발을 뻗치고 고개를 바짝 들고 있었거든요. 마오쩌둥의 걱정은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터졌거든요. 마오쩌둥은 유엔군을 이끌고 한반도에 상륙한 미국에게 한반도 38도선 북쪽으로 치고 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를 무시하고 국경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마오쩌둥은 군대를 보내서 순식간에 유엔군을 38도선 아래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때 중국은 두고두고 침략자 소리를 듣게 될 일을 저질렀는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고 넓은 티베트를요, 덜컥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게 되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하는 방식대로 생산력을 높이려고 했어요. 농촌을 집단 농장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중국 형편에 맞지 않았어요. 원래 마오쩌둥은 남는 농산물을 팔아다가 중공업에 필요한 돈을 대려고 했는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남는 농산물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항일운동 정신으로 더 힘껏 일하자 하면 된다라는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에요. 마오쩌둥은 집단 농장을 더 큰 규모의 농촌인민공사라는 공동체로 다시 짰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나눠가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공산주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뻤는데요. 농민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불과 몇 해 만에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협동농장으로, 그리고 협동농장에서 집단농장으로, 다시 또 집단농장에서 인민공사에 속하게 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0년에서 61년까지 큰 가뭄이 들어서 3천만 명이나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대약진 운동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마오쩌둥은 실패의 책임을 지고 뒷자리로 물러나고, 오랜 혁명 동지였던 덩샤오핑이 해결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덩샤오핑은 키가 유난히 작았어요. 153cm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한 인물이었어요. 경제에 있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요, 굳이 이념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농민들이 텃밭을 가꾸어서 시장에 팔 수도 있게 되었고요. 인민공사를 잘게 쪼개기도 했고 아예 없애기도 했어요. 기술 전문가, 경영 전문가가 우대받게 되었고 헛된 구호보다는 실제적인 소용이 더 높은 가치였어요. 뒷자리로 물러나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마오쩌둥은 몹시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공산당과 정부 관리, 지식인들이 새로운 특권 계층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거든요. 자본주의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어요. 마오쩌둥은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1966년 74살의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이 너른 중국 대륙에 칼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를 지지하는 홍위병이라는 거대한 혁명 세력과 개혁파 인물들은요, 공격에 나섰어요. 중국 대륙은 끔찍한 테러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존경받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고문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어요.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계속된 이 사건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불러요. 개혁파 지도자 덩샤오핑도 그의 칼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름한 나사 공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은 그는요,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가 되었어요.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그의 시신과 함께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개혁과 개방을 외치면서 경제 발전에 힘을 썼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다행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풍부해졌고 일자리도 많아졌어요. 자본주의 색깔이 입혀지면서 중국 사회는 확 달라졌어요. 덩샤오핑은 현대 중국의 설계자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중국은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이 되었죠. 끝내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였어요. 덩샤오핑은 이것만큼은 무거운 자물쇠를 꼭꼭 묶어놨어요. 국민들이 이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부패했다고 목청을 높였죠. 1989년 4월 15일 호유방이라고 하는 개혁파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그를 찬양하고 보수파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내걸었어요. 중국 곳곳에서 민주화 시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심지는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이었어요. 5월 중순에 수천 명의 학생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어요. 그리고 100여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군대가 시위대에게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해서 1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바로 피해 일요일이었죠. 며칠 뒤에 덩샤오핑의 모습이 또 한 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날 개혁파의 우두머리였던 이 사람은요, 어느새 보수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천안문 사건이라고 해요. 이 넓은 중국 대륙에서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이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에는 소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이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 있을 때 소련 공산당은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동유럽의 해일처럼 들이닥쳤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동독 사람들은 고단하게 살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나라였는데 공산당 정권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동독 사람들은 기구를 타기도 하고 땅굴을 파기도 해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갔어요. 1989년 9월에 동독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침내 28년 만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동독을 다스려온 공산당 정권 역시 이때 무너지고 말았어요. 1년 뒤인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마침내 통일이 되었어요. 분단된 지 41년 만이었어요. 고르바초프가 몰고 온 이 개혁의 물결이 유럽의 정치판을 바꿔놓은 거죠. 소련은 더 놀라운 변화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회에 개혁이 바람이 불 때는요,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이 대개 세 갈래로 나뉘어져요. 바꿔야 산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파, 바꿔도 소용없다는 파, 보수파. 바꾸긴 바꾸지만은 너무 급하게 바꾸지는 말자는 중도파였어요.
그런데요, 여론이 이 셋 중에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져요.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가장 커요. 스탈린이 탄생시킨 소련은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때 소련의 최고 지도자는요,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어요.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은요,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옐친은 바꿔야 산다는 개혁파 지도자였어요.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너무 늦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공산당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일부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고 있었어요. 바꿔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1991년 8월 19일에 강력한 보수파들이 기어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주동자는요, 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KGB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크림반도의 여름 별장에서 머물고 있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그 별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외부와 연락을 끊도록 만들었어요. 전화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부통령 야나예프가 대통령을 대신해 나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옐친은요, 개혁 세력을 이끌고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공화국 의사당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쿠데타 세력과 맞서게 되었어요. 옐친은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러지 않고선 당신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소리쳤어요. 러시아 전 지역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동원해서 의사당을 공격했는데요. 군대도 그 세력의 말을 듣질 않았대요. 그래서 3일 만에 쿠데타는 막을 내렸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고르바초프는요, 그의 직함 중에 하나인 공산당 서기장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공산당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개혁파 지도자인 옐친이 새로운 세력으로 강하게 올라왔어요. 몇 달 뒤에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어요. 소련의 미래를 놓고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갈등을 겪다가 고르바초프가 졌어요. 옐친은 자신이 이끄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독립국가 연합으로 새로운 공화국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1992년 1월 1일에 11개의 독립공화국이 독립국가 연합을 형성했어요. 소련은요, 정식으로 해체되었어요. 이들 나라에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11개의 나라들이었어요. 공산주의 나라 소련은 6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옐친은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소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옛 러시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